행공방 뉴스. 자, 이러고 저러고 저기 대통령 윤석열 탄핵부터 해가지고 참 대통령 선거까지 참 바쁘고 정신없이 온 것 같습니다. 국민들도 다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내일 대통령 선거일이 되었네요. 오늘입니다. 아이, 오늘입니까? 오늘이군요. 세월 가는 줄 모르네. 오늘은 투표일. 오늘은 투표일. 사전 투표일이었으니까 뭐. 오늘은 투표일을 주제로 하는 세 가지 네. 어떤 이 짤막한 이야기를 네.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투표일 6월 3일입니다. 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아 가지고 뭐 나라도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했는데 1964년 6월 3일. 네. 네. 64년? 6월 3일. 네. 이 한일 협정 반대로 시위가 일어난 날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어떤 63 사태라고 얘기하고 63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63 세대 얘기 들었어. 그런 이제 그날이 오늘 6월 3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을 시작했고 그 협상에 반대해서 이제 야당은 이제 이 대일 굴욕 외교 반대 범국민 투쟁위원회.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하는 짓이 똑같냐? 60년이 넘어도 똑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창한 이름의 투쟁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대학에서 이제 한일 회담 반대 시위가 일어났는데 사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이 한일 협정, 한일 국교 정상화라는 게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 성장을 우리가 이제 따라잡아야 한다. 그래서 그 길을 해야 된다. 맞아요. 그리고 하려면 일본과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이런 역설. 사실 그것이 이제 미국이 그 한반 그 아시아에서의 어떤 이 공산주의 이 세력과의 어떤 대항하는 그런 어떤 이 외교 질서를 어떤 지키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협력이 그치. 필요하고 또 일본은 뭐 미국이 뭐 하라고 뭐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였는데 우리가 뭐 미국이 시켰으니까 뭐 한일 협정을 한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한일 협정 우리가 근대화를 하고 산업화를 하려면은 우리한테 무엇인가가 이제 그 자금도 필요하고 뭐 기술 이전도 필요하고 뭘 하는데 그것을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존재가 일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경제를 따라잡고 그래서 궁극적인 그 길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협정이 필요하다. 사실은 뭐 이러한 이 어떤 그 결단 때문에 이 한일 협정 이제 시작을 한 거지 박정희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정말 들어도 위대해. 거기에 이제 저항한다, 반대한다고 해서 이제 뭐 이 무슨 아까 얘기했던 대일 굴욕 외교 반대 범국민 투쟁위원회라는 어떤 위원회 출범하고 대학에서 이제 하늘의 반대와 시위가 이제 벌어지고 그러면서 오늘 6월 3일 오후 8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요. 그랬구나. 그때 비상계엄을 선포했구나. 그러니까 그 윤석열의 어떤 그 계엄 때문에 비상계엄 때문에 오늘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건데 오늘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이야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데 이 정도 각오와 결단, 포부가 있어야지 나라를 이렇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한일 그 협정을 굴욕 외교라고 하고 우리가 뭐 일본한테 돈풀이나 좀 얻어보겠다라는 걸로 폄하하고 말이야 반대하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 길을 하려면은 지금 한일 협정을 해야 된다는 역설 속에 있다. 그럼 너희들은 무엇을 선택할래? 뭐 일본과 싸운다 뭐 일본 우리의 적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해가지고 어떤 가난과 어떤 이 세계 질서 속에서 어떤 그 변방에서 말이야 그 세계 질서 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떤 무엇인가 주도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보겠다라는 것은 없이 그냥 우리는 일본은 나쁜 놈 이러고만 되뇌이면서 살래. 아니면 지금은 당장 우리가 어떤 굴욕을 겪는 것 같지만은 그러니까. 세계 질서 속에 주도적으로 편입해 들어가고
일본으로부터 요구할 건 요구해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대한민국으로 산업화하고 근대화하는 어떤 시드머니로 사용하는 그런 결단을 내릴래? 무엇을 선택할래? 이 정도 어떤 각오와 포부가 있어야지 비상계엄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대단하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투표 날인데 이 정도 각오와 포부가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보고 가서 투표를 이제 하셔야 될 텐데 글쎄 뭐 그런 뭐 후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오늘은 투표일. 그러니까 문재인 5년, 윤석열 3년. 이 모두가 이 문재인과 윤석열을 이 주권자라는 이름의 유권자들이 이 선택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문재인의 5년과 윤석열의 3년이거든. 맞습니다. 국민 주권 시대에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해놓고 왜 책임을 안 져? 문재인도 국민이 투표한 거고 윤석열도 국민이 투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5년, 윤석열 3년 이 8년의 참담함. 왜 어떤 그 물론 책임은 문재인과 윤석열한테 있지만은 그런데 이제 우리 부은영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선택한 문재인을 선택하고 진짜 윤석열을 선택한 이 유권자의 책임이 가장 크다. 저도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무겁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민주주의를 얘기를 할 때 그 플라톤을 인용하면서 그 플라톤이 어떤 중우 정치, 민주주의라는 것이 자칫 가질 수 있는 폐해로 중우 정치 이를 이제 그 지적을 했다. 그리고 중우 정치 위험성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 이제 주권자가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할 경우에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얼마나 국가와 공동체 독이 되는지 이걸 이제 플라톤이 지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대중의 타락이지. 대중의 타락. 와 진짜 맞는 말이네. 지금 우리 국민은 타락했어. 이 대중의 타락이 중우 정치란 말이야. 근데 이 중우 정치의 마지막은 더 강한 자의 이익이 정의가 되는 폭정이라고 그랬다고. 트라니. 아 뭐라고요? 정말 너무 맞는 말만 하시네 오늘. 내가 맞는 말을 한 게 아니라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중호 정치의 마지막은 더 강한 자의 이익이 정의가 된다. 더 강한 자의 이익이 정의가 된다. 이게 폭정이라고. 폭정. 트라니.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정치사상을 공부한다는 사람들한테 야 정치사상은 2000년도 더 전에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한 얘긴데 뭘 그걸 공부하려고 그래? 뭐 새로운 게 있어?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어찌 보면 맞는 말이죠. 플라톤이 다 한 얘기거든.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을 우리가 문재인 5년과 어떤 이제 윤석열 3년을 선택했던 그런 어떤 이 타락한 대중들이 대한민국을 어떤 이제 사회로 만들어 왔는가. 그 사실은 히틀러라는 폭정도 그렇죠. 그 타락한 대중들이 선택한 거거든. 그러게 맞습니다. 맞아. 그래 국민 투표로 된 거지 뭐 그냥 독단적으로 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이재명이라는 또 문재인의 문석열이란다. 윤석열 맞지 뭐. 문재인의 폭정, 윤석열의 폭정. 그리고 이제 뭐 최소한 지금까지 어떤 여론조사 추이로 보면 이제 이재명의 또 다른 어떤 그 이 폭정이 시작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투표율인데 이재명을 찍겠다는 분들이라면 문재인을 또 김문수를 찍겠다는 분들이 있다면은 윤석열을 또 굳이 이준석을 찍겠다 그러면은 이인재를 반면 교사로 삼아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투표장으로 나가시는 게 어떻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오늘은 투표율이라는 주제였고 오늘은 투표율이라는 이제 세 번째 이야기. 그래서 기호 0번 제도를 도입하자. 그럼 정말 기호 0번 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근데 기호 0번이 계속되면 거기에 드는 비용이 또 있잖아요. 아니 그 비용이 하죠. 잘못된 그 선택. 개엄해가지고 맞아. 3년 만에 어떤 하는 것보다는 쌀 것 같아. 싸지. 지금 들어가는 그 선거 관리 비용만 5천억 원이야. 아휴. 선거 관리 비용만. 기호 0번 제도를 지금 한 나라가 없잖아.
없지만 이제 논의 많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도 것 봐봐. 같은데 기호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가 윤석열과 이재명이 붙은 대통령 선거가 그때 기호 0번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극단적인 후보를 선택할 것이냐, 가장 최악의 후보를 선택할 것이냐, 이 다툼이었잖아. 지금도 마찬가지로 얘기한다고. 최선이 아니면은 차선을 선택하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면은 최악을 피해서 차악이라도 뽑아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투표는 국민의 어떤 그 의무이고 또 뭐 주권자로서의 권리고 막 얘기했는데 이제는 차마 너 가가지고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해라. 그러니까 투표해라는 얘기를 차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하고 뭐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 그러면은 최악이 아니라 차악이라도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근데 왜 그래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요. 우리 텐정나라 공영방송 운영자님이 늘 기호 0번제를 막 그냥 농담처럼 그냥 또는 그냥 때로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유 히 하면서 웃기만 했는데 근데 정말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문재인하고 윤석열을 거치면서 보니까 지금 오늘 또 이재명하고 김문수하고 다시 또 지금 투표를 몇 번이나 하는 선택에 기로했으니까 이준석도 빼놓으면은 이준석은 필요 없고 선택에 기로했으니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게 뭐 그냥 우스개로 할 얘기가 아니고 기호 0번 그러니까 아무도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게 만약에 과반을 넘거나 제일 득표가 많으면 기존에 나와 있는 후보들은 없어져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그게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럼 새로운 사람이 또 나올 거 아니야. 그 사실은 어떤 그 투표 제도에 있어서 어떤 그 선진화된 방식이라고 하면서 결선 투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또 결선 투표를 하고 그래서 결선 투표 자체가 마치 어떤 선진화된 방식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건 그럴 수도 있어. 제도라는 것은 뭐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칠레 아엔데 정권이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내걸어서 최초로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다라고 했는데 투표로 대통령이 된 최초의 사례가 칠레의 아엔데란 말이야. 근데 칠레의 아엔데 정권이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됐는가? 그러니까 결선 투표라는 제도 때문에. 그래서 결선 투표에서 이 원래 이제 우파 정당이 두 사람이고 이제 좌파 정당으로 이제 아엔데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우파 정당의 한 사람과 좌파 정권의 아엔데가 결선 투표를 했는데 다른 우파 정당이 니들한테 내가 사촌이 돈을 사면 또 배가 아프다라는 식으로 아엔데를 지지했기 때문에 아엔데가 결선 투표에서 이겨가지고 최초의 어떤 사회주의를 표방한 사회정책을 표방한 그 대통령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과연 결선 투표라는 제도가 과연 올바른 제도인지 이게 가장 어떤 선진화된 제도인지 뭐 여부는 우리가 계속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건 차치하고 그 맞는 말이네. 결선 투표를 도입한다 그러면 어차피 또 한 번 선거를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거랑 기호 0번 제도랑 뭐가 틀려. 그러니까 그리고 그 결선 투표제 그게 참 맞는 말인 게 있죠. 결선 투표제가 요번에도 결선 투표제 계속 이야기하는데 마치 좀 더 나은 선거제도 선택 방법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칠레 그 아엔데처럼 정말 뭐 2명하고 1명 있으면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보면 선택을 할 때 그냥 저놈 싫어가지고 그냥 적에게 투표를 한단 말이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죠. 적에게 투표를 하거든.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이 홀로 있을 때 3명 있을 때는 20% 30%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2사람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사람이 원래 자기 우파를 찍어야 되는데 저기 좌파를 찍어버려가지고 지금 걔가 좌파가 정권이 들어선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민의는 왜곡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이놈들이 그렇잖아. 친박 친이 뭐 어쨌든 그 사회 알력도 있었지만 자기네한테 권력 안 주니까 박근혜가 자리 안 주니까 자기네 탐욕을 채우는데 동의 안 하니까 좌파한테 붙은 거잖아. 그게 똑같은 거지 뭐 지금 그렇잖아요. 좌파하고 붙어가지고 탄핵한 거잖아요 박근혜. 그러니까 어쨌든 결선 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또 한 번 투표를 하는 건데 오늘 이 시점에서 이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기호 0번 제도를 도입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호 0번이 가장 최다 득표라면은
그러면 다시 선거를 치르는데 그 선거 기호 0번이 최다 득표였을 때 출마한 후보들은 제외하는 걸로. 너무 좋다 그거. 우리 그렇게 그 운동을 합시다. 기호 그런 0번 제도 제도를. 웃을 일이 아니고.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고 모든 국회의원 선거들이 지금 다 그렇거든요. 왜냐면은 기득권들이 자기네 나오지. 그 텔레비 방송국 봐봐요. KBS, MBC 다 보기 싫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 안 드는 방송을 계속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유튜브라는 매체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거든. 대안이 되거든. 근데 지금 우리 정치권은 문제가 뭐냐면 대안 세력이 없단 말이에요. 돈과 조직과 모든 게 돼야지 대안 세력이 되는데 기득권들이 쓰레기 기득권들이 전부 다 그런 걸 쥐고 있으니까 맨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권영세 또 나오고 권성동 또 나오고 계속 그러잖아요. 기호 0번 제도 우리 해가지고 만듭시다. 그리고 실제로 뭐 지금 뭐 윤석열이가 12월 3일날 개엄한 이후로 사실상 윤석열이라는 최고 결정권자는 없어진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의 뭐 지금 대통령도 없는데 뭐 어차피 지금 뭐 나라를 어쨌든 이끌고 있는데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잖아. 그러니까는요. 그리고 뭐 어느 지역에 국회의원 한 명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 지역 국민들의 대표성이 맞아요. 훼손된다, 손상된다. 아니 그 예컨대 권성동이가 그 강원도 강릉이 그 선거인 국회의원인데 그래서 권성동이 있거나 없거나 강원도 강릉의 국민들이 어떠한 그러니까요. 대표성을 가진 어떤 그 자신들의 어떤 그 국회의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까? 그러니까. 근데 못 뽑았을 때 계속 마음에 드는 사람 또 계속 안 될 수가 0번이 계속 0번 나오면 어떡해요? 계속 0번이 무한하게 반복되지가 않고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데 0번이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음. 엄청난 어떤 건 충격파가 던져지는 거지. 그러니까요. 참 좋아. 그랬을 땐 안 정당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도 그러니까. 또 국민들이 그 후보자를 보고 선택할 때에도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아무튼 0번이라는 거는 우리에겐 너희들 말고도 대안이 있다라는 메시지거든. 그러니까요. 그거는 참 좋은 게 기득권 타파거든. 우리나라는 지금 30년, 40년 동안 해먹은 놈들을 없애야 돼. 그게 포인트지. 그러니까 해먹은 게 문제가 아니고 다 잘못 해먹은 애들,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이끈 애들, 특히 우파, 좌파들도 마찬가지지만 걔네들을 없애야 되는데 그 제도적으로 지금 안 된단 말이야. 그럼 걔네들이 나가야지 새로운 바로 된 세력이 들어온단 말이야. 이준석이가 새로운 세대가 아니란 말이야. 그 제도에서 거기서 걔는 자기네들이 만들어내고 저기서 굴러먹은 애라면 걔는. 근데 지금 젊은 애들, 똑똑한 애들 정말 많거든, 이준석 말고. 그러니까 0번 제도가 필요해요, 정말. 어쨌든 네. 뭐 이런 어떤 오늘은 투표일이기 때문에 세 가지 주제로 투표일이자 6.3 비상계엄이 한일협정을 때문을 위해서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다시 오늘 그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정리 좀 해주세요. 오늘 투표일이기 때문에 투표일 1. 오늘은 투표일인데 네. 1964년 6월 3일 오늘은 한일협정 관련해가지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이기도 하다. 근데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고 그래서 그 길을 하려면은 일본과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어떤 그 역설 속에서 어떤 그 각오와 포부로 박정희 대통령이 결단을 했던 날이기도 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오늘은 투표일인데 문재인 5년, 윤석열 3년의 폭정을 만들어낸 책임이 있는 유권자들이 투표에 나설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또 다른 어떤 누군가의 폭정에 대한 책임, 누군가의 폭정이 있다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날이기도 하고 또 오늘은 투표일인데 기호 0번 제도를 도입하자. 네. 난 찍을 놈 없다. 나도 찍을러.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무슨 맞춥니까? 또 맞은 거 있습니다. 아니에요. 세 가지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세 가지라 그래가지고 세 가지 다 들은 줄 알았죠. 예, 또 다른 세 가지. 또 다른 세 가지. 오늘은 또 다른 세 가지 이거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막바지에 세 가지 우리가 좀 기록해둘 또 필요가 있는 세 가지가 있어가지고 세 가지 사건을 또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편 대신에 투표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어요. 아니 구속까지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구속을 시켰는데 이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이런 이제 그 사유에 의한 투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중복 투표 이런 거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와, 굉장히 무겁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이게 이제 그 또 선거 사무에 관계 있는 공무원. 그러니까. 이거 투표 종사자라든가 개표 종사자라든가 이런 사람이라면은 벌금형도 없고 7년 이하 징역. 근데 그 사람은 선거 사무원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해가지고 그런 짓을 했을까? 뭐 이게 뭐 순간적으로 뭔가 내가 보면은 헷갈한 거지. 남편이랑 자기랑 뭐 누구를 뭐 찍는 건데 남편이 몸이 안 좋고 그러니까 내가 뭐 먼저 투표하고 뭐 어때? 먼저 이런 식의. 이게 어찌 보면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이후로 대한민국의 디테일이 무너졌거든. 맞아. 기본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맞아. 이런 일들이 이런 발상들이 가능한 거야. 맞아. 뭐 어때? 뭐 이런 거 있잖아. 맞아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 이후로 기본이 무너진 게 대통령이나 정치인들 하는 그 집 봐요. 아니 국민들한테 뭐라 할 게 없다니까는. 국민들 보고 이런 짓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말라니까. 정치하는 놈들이 지금 정상이야? 정치하는 애들이 거기 상식이 어디 있어 거기. 이재명이 상식이 있어. 권영세하고 둘이 하는 짓이 상식이 있어. 그러니까 국민들도 똑같은 거지. 디테일이 다 무너진 거지. 근데 어쨌든 이게 중차대한 사건이긴 한데 지금 윤석열도 불구속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이 윤석열은 지금 윤석열이야 구속 기간을 잘못 계산해가지고 이 구속시킨 행위 자체가 이 법적으로 옳지 않다, 그 절차적 정당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한타 치자 이거야. 근데 예컨대 그럼 윤석열을 어떤 그 경호했다는 경호처장 또 불구속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진짜로 어떤 큰 죄를 지은 사람들. 진짜다.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해가지고 불구속시키고, 혹은 뭐 어떤 다툼의 여지가 있다, 혹은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을 시키고. 아니 이 여성분이 무슨 증거인멸할 게 있어? 이미 투표했는데. 그러니까. 그다음에 어디 도망을 갈 수 있다고 치지만은 자기 남편이 있고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도망을 가겠어? 이거는 내가 보면은 물론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상에서는 아주 중차대한 사건인데, 근데 사실 그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해프닝이거든. 그러니까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뭐 출마한 이유가 있다라고 해놓고 출마한 다음에 이제 뭐 사퇴했는데, 결국 황교안이라는 사람의 어떤 투표 이제 그 감시원이 이제 적발한 사건인데, 이 그동안 저지른 선관위의 잘못을 한 방에 덮으려는 그런 파렴치한 행태 이거 하나로 이제 희생양 삼아가지고 그렇게밖에 안 보여져요. 이거 사실 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라는 노태학이라는 사람이 이제 선거 이제 이틀 앞두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선거 결과의 신뢰성 확보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이번 선거를 준비했다라고 했거든. 근데 이거는 그런 거라고 선관위가 있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 그런 걸 자기들이 해오지 못했잖아. 근데 이제 와가지고 선거 과정의 투명성이랑 선거 결과 신뢰성 확보, 이거는 원래 선관위가 할 일인데, 그 마치도 내가 배가 고파서 밥을 열심히 먹었습니다 이번에.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 황당하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그거를 위해서 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해. 그러니까. 근데 이 그간의 어떤 선관위가 보면은 이거 전부 디테일. 그러니까 어떤 기본의 실패. 우린 대한민국 사회가 기본이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거거든. 그런데 그 기본의 실패 있죠. 작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당연하죠. 모든 일은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해보면 알잖아요. 무슨 큰 중차대한 그 어떤 것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뭐 조그만 거, 그 신입사원 1명 아니면은 뭐 그냥 뭐 일하는 사람이 하나 뭐 좀 잘못된 디테일 영을 한 개 더 붙이든지 안 그러면 디테일 그래가지고 막 재고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회사 망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큰 걸로 사람들은 망할 거라 생각하지만 작은 걸로 망하는 거거든 사실은. 근데 그 작은 거를 갖다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야. 조직이. 그 작은 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 조직 문화나 사회가 되는 순간 그거는 망하는 거거든. 그게 쌓이다 보니까 분명히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이 파기환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뽑는 대통령인데 니들이 뭔데? 나는 그런 놀이라면은 나는 허경영을 뽑고 싶은데 왜 허경영을 그런 식으로 해서 구속을 시켜?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내가 제일 불만이 그거예요. 지금 뭐 사법부 어쩌고저쩌고 윤석열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윤석열이 하고 그러니까 뭐 기본이 디테일이 무너지고 기본이 무너진 게 문현장님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 정상이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윤석열이 김건희하고 하는 짓이 정상이에요. 이재명하고 자기 와이프하고 아들하고 하는 짓이 지금 정상이야. 권영세하고 권성동이 하는 짓이 정상이야. 정상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준석이 하는 짓도 정상 맞아. 아니고. 이준석이 하는 것도 정상이야. 그러니까 지도층이라고 하는 애들,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 애들이 사법부 50억 클럽이 정상이야. 그거를 상층부에서 하는 거를 쳐다보면 밑에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그거는. 그러니까는 디테일이 무너졌기 때문에. 근데 사법부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들고 나는 제일 분노를 느끼는 게 일 개인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 어떻게 생각하면 건널목을 잘못 건널 수도 있고 또 뭐 딱지를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은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구속 안 구속 불구속과 구속 나는 재판을 받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재판 과정이 있으니까. 불구속과 구속 있죠. 나 그게 제일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한 개인으로서는 재판 과정에서 자기가 항변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건데 일단 마음에 안 드는 놈 있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이렇게 된 게 뭐예요? 윤석열이가 이렇게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핍박하고 이렇게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가 된 게 뭐예요? 완전히 인신을 감금해 버렸잖아요. 4년 그 구속 집행 그 감옥에 사는 동안 그 사람이 박근혜를 딱 넣어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완전히 인신을 감금해 버렸잖아. 구속 기간을 계속 연장했지.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심지어 당초 구속 영장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인용하면서까지 해가지고 새로운 사건이냥 해가지고 그 기간을 연장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난 구속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명태균하고 그 누구야? 김영선. 걔네들도 나는 뭐 무슨 범죄가 있다 그러면 뭐 시끄럽다든지 좌파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든지 안 그러면 또 권력자한테 뭔가 골치 아프다든지 그러면은 딱 감금을 해버려. 이거 완전 불법이야. 불법. 명태균과 김영선을 구속할 사유면 오세훈이랑 홍준표도 구속이야. 내 말이 그러니까 구속과 불구속이 이 검찰들의 횡포자 완전히 칼찬 검찰과 사법부. 사법부의 횡포라니까. 횡포. 근데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도 누구나 다 그 이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이 가결 됐기 때문에 누구나 다 구속될 거라 생각했는데 판사가 구속 안 시켰잖아. 그러니까는요. 거기에서 그 판사가 구속 안 시킨 이유가 저기 정당의 대표기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구속 불구속 그게 순엉터리니까 지금 오늘날의 결과가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재명은 사법부에서 유죄라고 판결했단 말이에요. 유죄예요, 유죄. 거짓말이 유죄로 판결 났잖아요. 유죄 파기환송했잖아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그걸 그 내용도 얼마나 자명해. 거기에 무슨 사족이 필요하냐고. 거기에 우파들까지 막 조이대를 욕하고 그러는데 일단 개인적인 의견을 떠나가지고 법치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그 억울한 거를 겪어도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법을 지켰잖아요. 그렇게 억울해도. 왜냐하면 우리가 지킨 법치 그게 엉터리라 하더라도 우리가 지킨 약속 그 틀 안에 있어야지 고쳐나갈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이재명이 유죄로 파기환송됐잖아요. 그러면 유죄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없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는 그 자체는 벌써 법치의 파괴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더 강한 자의 이익이 정의가 되는 폭정의 시대를 지금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될 수도 있는데 되는데 그건 아직까지 모르니까. 어쨌든 남편 대신 투표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라는 구속되는 사건 그 자체의 행위로서는 사실은 공직선거법상에 비춰보면 중대한 범죄임은 맞지만 그러니까 그게 무슨 구속이야? 그러나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저질렀던 어떤 선거 관리에 있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게 아니고 선거 관리에 있어서 잘못을 덮어버리려고 맞아요. 한 방에 어떤 이런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모든 어떤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그런 어떤 그 비겁한 행태, 파렴치한 행태. 또 그거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원래 해야 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해야 될 일을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저기 뭐야 월급 받고 또 판공비 쓰고 특별활동비 주고 특수활동비 주고 그러는 건데 또 자기들 어떤 공무원으로서 자리를 보존해주고 어쨌든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 이재명 씨가 한겨레 TV랑 어저께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퇴임 후에 존경받는 시민이자 이웃으로 같이 살고 싶다. 얘기했는데 문재인의 그 뭐 훌륭한 전직 대통령이 있다니지. 아니 얘네들은 발상이 도대체 좀 당황스러워. 문재인은 난 훌륭한 전직 대통령이래. 아니 어떻게 하면 전직 대통령으로 훌륭할 수 있고 그리고 훌륭한이란 말을 어떻게 스스로 자기가 갖다 붙일 수가 있어. 얘도 마찬가지야. 세상에. 그냥 퇴임하면 그냥 시민이지 무슨 존경받는 시민이야. 존경받는 시민 되고 싶다 그랬어요. 아이고, 그리고 황당하다 진짜. 뭐라고 얘기까지 해주겠냐면 퇴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지나갈 때 손가락질 받는 삶 이런 건 행복한 삶이 아니지 않냐.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뭐 윤석열을 빗대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진짜. 이재명 자신이야말로 왜 그렇게 하는데? 쟤네들은 지금 참 진짜 특이한 뇌구조를 가진 것 같아 좌파들은. 내가 보면은 퇴임 후에 대장동, 백현동, 대북 송금 사건 이거를 뭐 어떤 그 대통령 그게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소추를 계속해서 재판을 계속 받냐 안 받냐 갖고 이제 논란이 벌어지겠지만 나는 이재명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고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또 헌법 84조의 어떤 그 이게 그 하고자 하는 어떤 그 이 취지를 감안하면은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는 재판은 계속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봐요. 나도 그거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대통령이 된다면 재판을 일단은 중단하고 끝나고 재판 받으면 그렇지. 되지. 또 끝나고 끝나고 이 이재명은 받아야지. 대장동, 백현동, 대북 송금 사건 이거 다 합치면 내가 뭐 한 징역 20년 돼. 거기다가 공직선거법 지금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기 때문에 434마, 그러니까, 434마 이거 맞아요. 물어내야 돼. 맞아요. 그거 해야 돼. 물어내야 돼. 그럼 퇴임하고 나서 존경받는 시민이 되겠어 자기가? 자기는 퇴임하고 나면은 모르지 존경받는 구속인? 그냥 시민이면 시민이지 무슨 존경받는 시민이야 또. 그러니까 감옥에서 갇힌 존경받는 죄수? 다른 사람들한테? 뭐 그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지금 자기가 스스로 사면하잖아. 자기 대통령 되면은. 그래서 자기재판 금지법을 만든다든가 공직선거법에서 뭐 유죄 취지, 뭐 허위사실 유포는 그 죄목을 없애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자기부터 이제 뭐 무죄가 된다든가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렇게 할 것 같은데. 하겠지,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다음번에 누군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재명한테 취해졌던 모든 것을 다시 뒤집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법, 정치적인 판결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겠다. 자기가 지금 모든 것을 자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법을 만들어낸 거 아니야. 민주당이고 뭐고 또 뭐 그 좌파들이 그걸 지지하잖아. 그럼 다음번 대통령이 그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고 정립지 못하고 해서 다시 뒤집는 법 언제든지 만든다고. 그래서 전두환 노트 봐봐.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 다 대통령 되고 나서 끝나고 난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붙잡아내가지고 끄집어내서 그때 뭐 쿠데타였고 그 계엄 비상계엄은 뭐 위법하고 내란이었다 해서 다 처벌하잖아. 그래서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고 이준석이 보면 입으로 저기 하네 입으로 지금 망하는가 봐요. 자기 그러니까, 누가 해치는 게 아니고 자기 행위가 자기를 단죄하게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씨는 퇴임 후에 존경받는 시민이 되기는 그런 거지. 존경받는 시민이 되기도 그럴 뿐더러 존경받을 사람도 아닐 뿐더러 그
퇴임 후에 자기한테 남은 거는 감옥 가는 일밖에 없는 거야 사실. 그게 이재명 씨가 설령 대통령이 되잖아. 그러면은 비극이다. 6월 4일 날 어찌됐든 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종 당선자로 확정이 되는 순간부터 대통령이란 말이야. 그랬을 때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꾸로 자기는 퇴임 후에 구속된다. 자기 퇴임 후에 434억 뱉어내야 된다. 근데 이런 압박감에 시달려 살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퇴임 후에 얘기를 그런 식으로 했고. 존경받는 시민이자 이웃으로 같이 살고 싶다. 와, 그리고 참 퇴임하고 난 다음에 지나갈 때 손가락질하는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니지 않냐. 왜 그렇게 하냐. 이런 식으로. 너무 원대한 꿈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김문수 씨 딸이 어제 이제 이제 마지막 이제 선거 연설을 하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김문수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이게 이제 뭐 누가 기획한 일인지 또 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데 뭐 누가 사전에 이제 뭐 그런 메시지를 누가 써줬는지 모르겠지만 뭐 자기가 이제 아빠 그러면은 심지어 이제 같이 모여 있는 이제 그 지지자들도 아빠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질문을 던지면 김문수 씨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 과정이 있었는데 그 질문 중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우리 부모님들이 존경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거죠? 난 이런 질문. 눈물 난다. 난 이 질문이 진짜 어떤 그 이번 대통령 선거 전체 과정에서 진짜 우리가 끄집어냈어야 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2017년부터 지금 2025년 6월 3일 맞는 이 시기까지 진짜로 대한민국의 우파라는 사람이었다면, 대한민국의 보수라는 사람이었다면 던졌어야 될 질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질문을 김문수 씨의 딸이 사실 던졌단 말이야. 어찌 보면은 그 김문수 씨 부인 설란영 씨, 뭐 유시민이나 어떤 김어준 같은 이런 어떤 그 마초 쓰레기 같은 놈들은 그 사람의 삶이 겨우 고졸에 불과한 삶. 그리고 어떤 김문수라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온 그런 어떤 이 남편의 어떤 그 종속돼 가지고 그 남편이 잘 되니까 덩달아 잘 된 삶. 맞아. 뭐 이런 식으로 폄하하고 말이야. 훼손하는데 사실은 그 수많은 설란영 씨 같은 삶. 이 삶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뭐 건국과 지금 그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 속에서 맞아. 우리 가정과 나라를 지탱해왔던 아주 평균적인 삶이라고. 아주 평균적인 인생이야. 가난했고 공부도 별로 하지 못했어. 뭐 닥치는 대로 일하면서 가족을 보양했어. 맞아. 이런 삶이란 말이야. 그 묵묵히 자리를 그러면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왔다. 우리 부원장님 말씀하신 속 키우는 삶이었다고. 속 키우는 삶. 이렇게 땀 흘며 고생해가지고 이 나라를 가난해서 건져 올렸어. 그리고 땀 흘며 고생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중산층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의 이제 민주화의 어떤 토대를 만들었던 사람들의 삶이야. 그러니까 오늘의 대한민국, 오늘날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낸 영웅들이라고.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영웅들의 삶을 쌍권은 쌍권대로 또 문재인이나 이재명 같은 좌파들은 좌파대로 얼마나 난도질을 했어. 아휴, 이 새끼들 진짜 맞아. 얼마나 난도질해. 틀딱 그우고 뭐 한동훈이 지금 계속 그러잖아. 뭐 그거와 단절해야 되고 틀딱 그우고 자기네는 우왕 우파 저쪽은 극렬 쓰레기 우파 이런 식으로 딱 나누잖아 지금 한동훈이. 근데 그게 그 차세대 지금 뭐라 그러면서 맨날 빨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살아온 부모님들이 존경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역사, 대한민국의 어떤 거 만들어낸 어떤 이 오늘날까지 과정들. 진짜 어떤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과정들 그러면서 꿋꿋하게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왔던 이 역사가 존경받는 나라 또 이런 이 역사를 이끌어왔던 우리 부모님들이 존경받는 어떤 이 삶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은 노력할 거냐 이 질문을 던진 거라고. 이걸 지금까지 대한민국 우파가 해내지 못한 거야. 맞는 말이다. 또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나라의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를 틀따위로 욕할 게 아니고 이 나라의 젊은 세대들은
국민연금 제도를 개편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뭔데 우리의 삶을 규정하냐라고 손가락처럼 욕할 게 아니라 이 나라의 가장 위대한 세대가 이 사실은 어떤 이 단군이 예를 들어서 그 했다 치자 이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이 한반도에서 살아왔던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어떤 그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낸 세대가 맞아요. 우리 그 부모님들의 세대라고. 맞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유사 이래 지금 우리 세대처럼 이렇게 잘 산 적이 있었어? 조선시대는 국민의 반 이상이 노예로 살았고 좀 황금기지. 대한민국의 황금기를 만들었지 진짜. 가장 이승만 이 나라의 박정희. 가장 위대한 세대라고. 맞아. 가장 위대한 세대 맞아요. 이 영원한 감사를 바쳐야지. 맞아. 왜 욕을 하고 앉았어? 그거를 김문수 씨의 딸이 음, 지적을 한 거야. 질문을 한 거고. 진짜 맞는 말이야. 이 쌍권 윤석열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어떤 그 우파의 어떤 그 지도자들이 2017년 이후부터 이런 어떤 부모님들이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신 부모님들이 존경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거지.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자기들 잘났다고 그러고 있어. 이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막바지에 벌어진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은 이재명 씨가 당선이 되면 국민주권 정부를 이제 만들겠다라고 했고, 이제 이재명 정부의 상징이 국민주권이다. 그래서 국민주권 정부라 부르겠다. 이거를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김장하라는 분이 요란한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한번 얘기한 바가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게, 이재명의 국민주권은 사실은 이 마르크스 레닌이 얘기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와 무엇이 다를까?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게, 이 프롤레타리아는 계급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정당하다. 그러니까 언제나 오르며 정의롭다. 이런 발상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한 계급인 부르주아지와 부르주아지의 기생에서 살고 있는 어떤 인민들을 정의로운 프롤레타리아가 억압하는 거, 이것도 정의롭고 뿐만 아니라 그게 역사의 발전이다. 이게 프롤레타리아 독재거든. 또 이게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정당화하는 근거라고. 차별과 억압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프롤레타리아 독재. 왜냐? 자신이 정의로우니까. 근데 이재명의 국민이라는 게 뭐냐는 거지. 이재명의 국민. 이재명이 얘기하는 국민. 따지고 보면은 이념적으로 어떤 그 극단성을 띠면서 의견을 표출하는 형태에서도 과격성을 띠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이 얘기하는 국민이거든. 다수의 말없이 있는 다수가 국민이 아니란 말이야. 맞아요. 그리고 자기한테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은 구속 또 고발 하다못해 이준석이가 아무리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우르르 몰려가지고 제명할 일이야? 우르르 몰려가지고 고발하고 뭐를 고발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고발해. 자기 아들이 그렇게 한 말 맞는데도 고발하고 막 그냥 우르르 몰려가지고 욕하고 막. 그래서 이재명 씨가 얘기하는 국민주권이 갖고 있는 그 가장 큰 문제는 하나가 이제 사실은 이 소수이지만 조직화된 소수가 마치도 어떤 그 절대 다수인 양, 절대 다수의 의견인 양, 절대 다수인 양, 사실상 조용히 있는 다수를 지배하면서 자신들이 무조건 옳고 그리고 또 정의로우니까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야 된다 너희들은. 이걸 국민주권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정말 이재명 씨의 국민주권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란 얘기가 아니라 마르크스 레닌이 얘기했던 프롤레타리아 독재에서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주는 정당성을 이재명 씨는 국민주권이라는 이름으로 그 정당성을 차용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국민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아주 추상적인 개념이거든. 그래서 이 조선일보에 이런 칼럼이 실렸어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국민주권의 역설.
이렇게 이제 이면서 잘 쓰인 글인데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결국은 각각의 국민은 존재하지만 전체로서의 국민은 사실은 가상의 실체다. 그래서 국민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정치적인 어떤 픽션이다. 이런 이제 이제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 국민 주권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 주권이라는 게 신처럼 절대적으로 군림하면 사회는 전체적으로 나아간다. 이게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플라톤의 어떤 중우 정치. 그러게.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게 결국은 얘기 그거거든. 추상적인 국민이 아니라 국민 개개의 국민 하나하나가 본질이다.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의미가 이런 거거든. 국민이라는 추상성이 아니라 개개의 국민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 모든 어떤 그 본질이라는 거야. 이게 사실 이게 다원주의고 이게 민주주의의 기초이고 이게 공화주의의 본질이야. 맞는 말씀이네. 아, 그랬구나. 그런데 이재명의 어떤 그 국민 주권에서 이런 어떤 그 다원주의나 민주주의, 공화주의 이 본질은 다 없어져 버린 거야. 이재명의 민주주의에는 개인이 없어요. 내가 보면 개인이 없어. 개인도 의견을 가질 수 있고 우리 운영자님 얘기대로 국민이라는 게 추상적인 게 아니고 결국은 개개인이라는 거잖아. 국민. 나도 이제 뭐 그렇게 유식하게는 말을 못하지만 어쨌든 한 개인이 민주주의를 느끼고 한 개인이 표현의 자유가 있고 한 개인이 사상의 자유가 있는 것.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다른 말을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나는 민주주의라고 보거든요. 다른 건 다 무너져도 나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또는 어느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어느 조직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나는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는 뭐 생각하고 있으니까 표현의 자유 있죠. 나는 그 표현의 자유가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 생각을 그래도 이 탱자나라 공영방송 유튜브에서 이야기할 수 있고 1인 시위 나가서 시위할 수 있고 이런 사회가 지켜진다면 그것만 보장이 된다면 나는 한국 사회가 어느 조직이나 바로 나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 표현의 자유 언론을 딱 막아버리면 그 사회는 이제 죽는 거야.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막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사실은 같지만 하나는 너가 틀렸어 라고 막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옳아 이렇게 막는 방법이 있거든. 그런데 너가 틀렸어도 잘못이지만 더 큰 잘못은 우리가 옳아 그러니까 조용해 이거거든. 근데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국민이야. 다수. 우리가 절대 다수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발상들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이 오늘의 탱자나라 공영방송을 이제 시작할 때 오늘이 투표일인데 네가 나가서 누구를 찍든 문재인 폭정에 5년, 윤석열 폭정에 3년 그 책임은 너에게 있다. 선택한 너에게 있다. 자기들이 다수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다수인지 여부도 몰라. 그렇지, 맞아. 그러나 어쨌든 다수라고 해가지고 무엇인가 결정해놓고 그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잖아. 근데 어쨌든 이 이재명의 국민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국민 주권이라는 것은 그 발상 자체가 맞아 정말 발상 마르크스 레닌의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가 세우고 이제 만들어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때 굉장히 유사해요. 대한민국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누구처럼 어떤 봐라 종북 반국가 세력이 결국 체제를 전복하지 않았냐 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종북 반국가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갖고 있는 발상과 같다라는 거지. 정말 그러네요.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에 실린 칼럼에서도 이제 이런 칼럼이 나왔다라고 이제 인용을 하는 건데 근데 결국은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추상적인 국민이 아니라 국민 하나하나가 본질이라는 거. 개개의 국민 하나하나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 행복 시대. 그거는 그렇지. 국민 개개인의 행복이잖아. 국민 개개인의 행복이거든. 그건 어느 곳에서든지 다 내 뜻을 펼칠 수 있는 그게 국민 개개인에 포커스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국민 개개인의 행복이 결국 모였을 때 이게 국가의 행복이고 이게 국가의 역량이고 이게 국가. 그러니까요. 예, 어떤 이 본질이라는 거 이걸 얘기한 거거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자유주의적인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가 다시 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역행해가지고 이제 다시 어떤 그 프롤레타리아 업체처럼 내가 오르니까 무조건 내가 오라. 그리고 우리가 다수야. 너희는 우리를 따라야 돼. 왜냐? 내가 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가장 강한 자의 이익이 정의가 되는 사회. 이 사회가 이익이 되는 거야. 이게 이재명의 국민 주권의 사회야. 그런데 이거는 이 얘기는 이제 비본질적인데 마지막 글을 정리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이 얘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이 조선일보에 실린 칼럼을 쓴 분이 그 상당히 어떤 그 훌륭한 분이고 옳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그런 분인데 이분의 글이 뭘로 시작하냐면은 하나의 유령이 한국을 배회하고 있다. 그 유령은 국민이다. 이렇게 이제 글이 시작되거든. 와, 그 글 멋있네. 멋있게 생각이 되죠. 이 글의 최초의 이런 어떤 말의 최초가 뭐냐면은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다.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의 첫 문장에 나오는 말이거든. 어머, 그래요? 근데 이 첫 문장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지금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보이는 칼럼이나 도처에서 그냥 무분별하게 차용해서 쓰여. 지금 이분도 하나의 유령이 한국을 배회하고 있다. 그 유령은 국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게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에 나오는 첫 문장이 이거야.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다. 이게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에 나온 첫 문장이라고. 근데 그 첫 문장이 어느덧 우리 사회 속에서 멋있는 문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쓰이고 있는 거야. 하나의 뭐 유령이 대한민국을 배회하고 있다. 뭐 그 유령은 국민이다. 또 뭐 그 유령은 뭐다. 그 유령은 뭐다.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 속에 많이 쓰이고 있다고. 이게 어느덧 우리의 인식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좌파의 언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새 좌파의 그거에 많이 스며들었어. 그게 아주 어떤 이 멋진 양. 뭐 근데 그 문제 신용복에 글씨쳐가지고 맞아, 오만하다 하니까. 뭐 박지원이가 국정원에 그 훈속으로까지 새겼으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좌파에 넘어간 거는 우파가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뭐 좌파보다 더 멋있게, 더 아름답게, 그러니까 그 가치가 더 훌륭하게 그 가족을 중요시하고 이야기한 대로 그 우리 살아온 선배들을 존경하고 이런 문화가 딱 돼 있으면은 저렇게 거짓말하는 애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거든요. 좌파가 정권을 지금 획득한 게 자기 자력으로 한 거는 한 번도 없잖아요, 사실상. 맞죠. 노무현 때도 노무현 그래서 아까 내가 이준석을 찍겠다는 사람은 이인재를 반면 교사로 삼아라라고 얘기했는데 김대중이 집권한 건 이인재 때문이야. 맞아. 그 노무현이는 또 정몽준. 노무현은 집권한 건 정몽준 때문이고. 그렇지. 그다음에 문재인이 집권한 건 자기들이 안 되니까 박근혜를 탄핵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다 갖다 바친 거야 우파에서. 그리고 이재명이 집권한 것도 사실은 집권이 아니라 지금 감옥에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자기가 앞장서서 경험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오늘날 1등 공신이 윤석열이잖아. 그러니까는 우파들이 자기 가치를 잘 세웠으면은 좌파는 엉터리라는 걸 사람들도 안단 말이야. 아는데 뭐 유세장에서 막 그러잖아요. 권성동이 나와가지고 김문수 지지한다니까 뭐 이재명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재명보다 너가 더 나쁜 사람이야 이러잖아 사람들이. 우파 스스로가 아니라 우파의 어떤 그 지도자를 자처하는 집단들, 그러니까 우파의 엘리트들, 우리식 행자나라 공영방송식으로 치면은 우파의 오렌지들이 스스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배신했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배신했고 맞는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을 배신한 거야. 그게 알게 모르게 우파의 어떤 그 지식이라는 사람들 속에 이 인식 세계에 지금 그게 알게 모르게 지금 장악되고 있는 거야. 나는 그게 이분이 왜 굳이 하나 유령이 한국을 배우겠다. 그 유령은 국민이다. 내용은 우파인데 왜 제목을 그런 거 알고 그렇게 썼을까? 모르고 썼을까? 아니 근데 당연히 이게 마르크스가 한 말이라는 걸 알고 있을 거야 이분은. 알고 있을 텐데 그냥 그게 그냥 글로 그렇게 글의 서두에 그렇게 나오는 거야. 우리라면은 굳이 그렇게 우파라면 굳이 그렇게 쓸 필요가 없는데 그거에 대한
자체 검열이 없었던 거지 스스로 글을 읽으면서라고 난 생각해요.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어. 무엇인가 우리에게 충격을 던지는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글을 시작할 때는 아주 멋있는 말이거든. 그래 멋있잖아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참 멋있다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좌파든 우파든 뭐 마르크스가 말했든 뭐 헤겔이 말했든 중요한 게 아니고 탁 어트랙티브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차용해서 쓰는 거죠. 우파에서는 그렇게 더 멋있는 말이 없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그러니까 멋있는 말을 할 게 아니라 진실을 마음에 담아서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김문수 씨 따님이 얘기한 진짜로 당신이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면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신 우리 부모님들이 존경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거냐. 이건 진짜로 어떤 그 진심에서 나온 말이거든. 이 말만큼 대한민국의 역사, 대한민국의 오늘날을 만든 대한민국의 어떤 그 위대한 어떤 그 국민들에 대해서 뜨거운 어떤 그 찬사, 그게 어디 있어? 이런 말을 해야 되거든 우파가 이런 말들을. 맞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오늘 6월 3일을 맞아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